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기도서관에 밥 대신 지식 강좌 14번째입니다.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주로 AI, 인공지능 관련 시리즈로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의료 관련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현재와 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카이스트의 바이오 뇌공학과에 계시는 이해종철 교수님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예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개척학과에서 공부하시고 학사 석사를 하시고 박사는 미국 퍼듀 대학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카이스트 오시기 전에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그리고 필립스 리서치 센터 그리고 GE 글로벌 리서치 센터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많이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활동 분야로 저도 이제 인공지능, 특히 이제 딥러닝 쪽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학회 활동, 학계지 활동 수없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제가 예 교수님은 카이스트 내에서도 석자 교수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렵게 이 강의 수락해 주신 우리 예 교수님. 환영하는 의미에서 일단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네, 저기 이렇게 너무 영광이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이종철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라는 좀 야심찬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바이오메딕 내학과에 이제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AI 대학원의 겸임으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IEEE 펠로우 그리고 다양한 이제 직책을 맡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의료인공지능 쪽으로 국내에서 의사 선생님들과 아주 큰 학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여기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하면 제일 처음에 떠오를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알파고를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만큼 이제 알파고가 우리 사회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죠. 뭐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6년에 그 알파고가 그 당시에 5번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세계 챔피언이었던 이세돌 와 그 5번의 그런 경합을 통해 가지고 4대1로 알파고가 우승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알파고가 이제 같이 경기를 하러 왔을 때는 그나마 이제 반향이 없었는데 한 번 이기고 2번 이기고 나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사회적인 충격과 이제 반향과 이제 뉴스에 언론에 집중이 되기 시작했죠. 사실 그래가지고 알파고 그 대북이 있기 전에 사실 저희 과에서 이 사람이 한국에 온다고 하길래 이 데미스 하사비스 딥마인드의 사장이었는데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길래 저희 측과에 이제 초청 강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도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해질지는 몰라가지고 당연히 가겠다 해가지고 오긴 했는데 한 번 이기고 2번 이기고 나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딱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희 카이스트에 왔을 때 여기 보이는 게 뭐냐면 이제 카이스트에 강당에서 이제 이 사람이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꽉 차가지고 이 강당에 의자를 다 차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기 복도에도 앉고 그 옆에 그 포디움에도 이 사람 발표한 자리만 빼놓고 다 꼬박꼬박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 친구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사람을 이제 저희가 추천했다는 그 하나의 그런 좋은 기회 때문에 저희 교수들이랑 같이 이제 저희가 같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요. 여기 데미스 하사비스 바로 옆에 있는 게 제 사진인데요. 이 알파고의 그 충격이 얼만큼 대단한 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제가 이제 대중 강연을 이제 나갈 때 이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이 데미스 하사비스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중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사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보면
알파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데니스 하사도 유명해지는 걸 봤을 때 알파고가 얼만큼 큰 충격을 줬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인공지능 하면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GAN이라는 적대적 생성 모델인데 어쩌면 이거는 너무 전문적인 용어라서 못 들어보셨을 수는 있고요. 아마 딥페이크라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짜 연예인을 만들어내고 뭐 연예인을 뭐 가짜로 얼굴만 바꿔서 만들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겐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제 겐이 이제 처음에 2014년에 이제 제안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얼굴을 이제 어떤 잡음에서 그냥 노이즈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뭐 별로 성능이 안 좋죠. 근데 2018년쯤 오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디테일로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노이즈 하나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되는 건데요. 랜덤 넘버에서. 그래서 이런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 디테일까지 만들어내는 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쪽 연구로서 이제 저희 랩에서 이제 진행했던 연구인데요. 최근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모든 그림들이 이제 사실은 다 가짜입니다. 예, 한마디로 잡음에서 노이즈에서 만들어낸 랜덤으로에서 만들어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아주 독특한 것들 하나 볼 수 있어요. 이 아주 그 아리따운 여성분이 있는데 이 분이랑 오른쪽으로 잘 보면은 아마 보시겠는데요. 이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과 표정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아래쪽으로 걸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여러 방향으로 표정을 얼굴도 돌리고 표정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그냥 랜덤하게 랜덤 넘버만 넣어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또 요 가운데 컬럼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돌린 애들과 이쪽 표정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쪽 방향을 돌리게 만든다든지 이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돌린 표정을 웃게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사람 얼굴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사자가 있는데요. 사자가 이렇게 있는 이 포즈를 그대로 이제 뭐 표범도 만들어내고 강아지도 만들어내고 고양이도 똑같은 방향으로 보는 형태의 포즈를 만들어내고요. 아니면 거꾸로 마찬가지로 사자가 얼굴도 돌리고 포즈도 바꾸고 하는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얘네들을 결합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다양한 포즈와 그런 다양한 그런 그 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들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쇼킹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중에 하나가 초대형 AI라고 요즘에 언론에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초대형 AI는 이제 앞에 만드는 뭐 얼굴 만드는 거라든지 알파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자연어 처리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 초대형 AI가 처음에 등장을 한 거는 이제 오픈 AI, 그 앨런 머스크, 여러분들 테슬라 만든 사람이 만든 AI 회사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오픈 AI에서 이제 GPT-3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GPT-3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AI였는데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 위키피디아, 인터넷에 위키피디아랑 책이랑 웹에 돌아다니는 텍스트를 해서 한 890억 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3천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거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어떤 키워드 하나만 치면 얘가 글을 쓰는데, 그리고 또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고, 글도 쓰고, 글 짓기도 하고, 심지어 뭐, 프로그램도 짜고 뭐 이러는데, 이런 것이 이제 사람이 쓴 것보다도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 어떤 경우는 더 잘 쓰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세상을 이제 쇼킹하게 만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근데 영어 중심으로 학습이 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올해 초에 이제 클로바에서 네이버 클로바에서 하이퍼 클로바라고 해가지고 한글어 버전으로 주로 이제 네이버가 다양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포털을 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많은 2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한국어만 아니라 6,500배 이상의 한국어를 가지고 있는 거를 학습을 해서 이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뭐 글짓기도 자유롭게 만들고 사람이랑 자유롭게도 대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AI의 수준으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이 초대형 AI는 아니지만 이런 대화형 AI로 여러분들이 또 최근에 아마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사회적 이슈였던 게 아마 이루다라는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글로 학습을 했는데 이제 몇억 개의 그 카톡에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카톡에서 나온 대화들이 좀 바이어스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이상한 대화를 만들어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지금은 서비스가 중단이 되긴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던 데이터에 의해서 바이어스된 경향은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화를 처리할 수 있는 초대형 AI도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돌아와 봤을 때 AI 연구 현상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최근에 근래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어떤 브레이크스루의 해라고 하면 2016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이제 알파고가 있었던 게 2016년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에 이제 알파고로 이제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그런 과학계나 문학계 모든 사회를 이제 쇼핑을 하고 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AI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만 하더라도 그전에는 AI, 그 전 세대의 AI들은 그 프로미스 한 거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한 거에 비해서 성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제 좀 그것들에 대해 중요성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저만 해도 이 알파고가 있으면서 뭔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A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2016년 8월 이제 제가 하는 의료 영상 분야에 이제 로더시티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엑스레이가 CT를 해서 단층 촬영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엑스레이 방사성 선량이 많으면 암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을 줄이는 게 중요한 이슈가 돼서 이제 로도스 저선량을 가지고 만들어내면 이미지가 퀄리티가 되게 안 좋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미지를 개선을 하는 것이 이제 로도시티라는 게 있고요.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CT 업계에 중요한 이슈가 돼서 이런 거에 대한 국제적인 챌린지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챌린지에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이 알파고를 겪으면서 기존에 우리 랩을 사는 거 말고 인공지능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보고 시켰어요. 우리 학생들이 결과를 딱 가져왔는데 이때 가져왔던 결과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정상 설령으로 이제 엑스레이 도스를 해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암이 이제 전이 된 것들이 좀 보이긴 하죠. 이것을 4분의 1만 설량을 째가지고 하면 이렇게 많은 노이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AI를 통해 가지고 복원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왼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이미지가 이런 암의 위치도 잘 나타나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결과를 보고 딱 그 학생들 보여준 동안 우리가 이거 상 받을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르게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로도스 시티가 AI로 가능하다는 걸 데몬스트레이션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었어요. 근데 1등을 한 것도 이 친구인데 저희 랩 출신 학생이고요. 이 친구는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 그 AI가 아닌 방법으로 해서 1등을 했는데 아마도 의사들이 그거에 좀 더 익숙했기 때문에 1등을 했어요. 그렇지만서도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저희가 했던 걸 처음에 AI로 한 것들이 얼만큼 임팩이 있는지를 지금 볼 수 있는 게 이 논문은 한 열댓 번밖에 사이테이션이 안 되는데 이 논문은 거의 500번 이상이 지금 사이테이션이 됐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이제 CT 분야는 거의 전부 다 AI 기반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불과 2년 만에 이 벤더들이 이 솔루션들을 상업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논은 이제 자기네들이 잽싸게 이거를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 월드 퍼스트 딥런이라고 해서 상용화된 딥런이라고 해가지고 그 AI를 기반으로 한 이 로도시티 알고리즘을 만들어냈고요. G도 그 다음에 트루 피델리티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료 영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기록적인 짧은 속도예요. 보통 의료 영상 그 학계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걸 상업화하는 데는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검증한 단계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AI의 임팩이 얼마큼 파워풀하냐면은 이게 나온 지 저희가 처음으로 발표한 지 불과 2년 만에 이제 상용화가 될 정도로 그만큼 이 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만큼 임팩이 있고 그만큼 결과가 좋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한 것들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또 2016년에 세상을 쇼킹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 구글 브레인에서 이 자마라는 저널이 있는데요. 자마라는 저널은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건데 이제 메디컬 저널 중에서 탑2 안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입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그 엔지니어가 논문을 냈어요. 한마디로 그전에 다 의사들이 낸 논문이었는데 구글 브레인의 엔지니어들이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당뇨성 망막병증을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신차 검사를 받으러 가면은 그 안전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눈을 딱 보고 있다가 불이 번쩍하면서 찍는 것이 있죠. 그게 이제 이런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이런 사진을 찍으면 이 혈관이 분포하는 걸 봐서 혈관에 예를 들어서 보면 해물지가 있다든지 특히나 당뇨병이 있을 경우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진단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예전에 이제 그것들을 해봤을 때 기존의 의사들이 하는 것보다 거의 전문의들의 진단기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개선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들을 해가지고 세상을 쇼킹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발전을 해서 단지 당뇨성 질환만 진단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병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AI 기술들이 이 안전 촬영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최근에 보고되고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놀라게 했었던 게 이제 스탠포드 연구진들이 2016년에 했던 건데 이제 보고는 2017년에 보고됐는데요. 이 내처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 피부암, 우리나라는 그래도 피부암 환자들이 적은데 미국은 미국 백인들은 피부가 좀 약해서 피부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피부에 상처가 난 것들이 진짜 피부암인지 아니면 그냥인지를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했어요. 21명의 피부암을 얻어내는, 진단할 수 있다는 것들을 그 당시에 보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보다, 전문의들보다 이제 더 정확하게 진단한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이 2016년 11월에 이런 결과들을 보니까, 이분이 혹시 아실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힘튼 교수라고 해서, 딥러닝의 이제 3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이 아주 유명한 토론토 대학교, 어떻게 보면 3대 천왕 중에서 제일 천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론토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학회에 초청 강연을 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이제 인공지능이 너무 성능이 좋으니까, 이제 방사능과 전문의, 그러니까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훈련을 진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5년 안에 딥러닝이 의사들보다 훨씬 더 잘할 거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당장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윌 코요테랑 로드러라는 만화를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코요테가 막 타조를 막 쫓아가는 이런 그런 만화인데요. 항상 보면 코요테가 당하죠. 그래서 보면 많이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막 쫓아가는데 벼랑에서 밑에 다 빠져 있는데 벼랑 끝에 와 있는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그 만화 속에 윌 코요테랑 같다. 이미 절벽에 있는데 아래 땅이 없는데 지금 너네들 모르고 아무것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까지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의료 분야에 쇼킹을 했죠. 그래서 심지어 이 말들이 있고 나서 영상의학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영상의학과 지원자들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인공지능이 다 할 거기 때문에 영상의학과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분야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죠. 근데 아니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이 말할 것은 영상의학이 종말된 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AI 기반의 의료 기술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이제 AI를 이용한 논문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란셋이 엄청나게 또 유명한 의료 저널인데 거기서 AI 쪽에를 집중을 한 디지털 헬스라는 저널을 임팩트가 20이 넘는 저널도 만들고요. 네이처에서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레디올로지에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AI를 기반의 의료 기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의료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AI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장 활발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료의 관점에서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AI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AI가 과연 사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대강 보면 크게 한 4가지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병의 진단이라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 및 예측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그걸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워크플로우가 있는데요. 그 워크플로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계산하는 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어떤 약을 처방하고 이런 것들을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기반을 진단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 랩에서 한 건데요. 저희 랩에서 이 최근에 코비드를 코로나가 이제 막 되면서 저희가 이제 학교 사업을 통해서 이제 했었던 것이 뭐냐면 엑선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그 PCR 검사를 하면 보통 하루 아니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응급실에 방문한 사람들이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찍게 되면은 그 체스트 엑스레이 통해서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응급실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먼저 격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차피 코로나가 폐질환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그런 독특한 패턴들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패턴들을 학습을 해서 코로나를 진단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프로메theus나 해서랑 같이 이제 개발을 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해서 임플리멘테이션한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엑스레이 통해 가지고 코로나 진단할 때 어떤 단계를 하냐면은 여기서 폐를 먼저 추출을 해가지고 폐에서 이 안에 보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가 좀 더 오페시티라고 하는 건 이게 뿌옇게 되는 부분들이 뿌옇게 들어오고 이 콘솔리데이션을 염증이라는 것이 염증이 로워 이 왼쪽에 렁에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코로나 19이다. 코로나 진단이다.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랑 유사하게 예를 들어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해서 지나게 되면 이제 로우 디멘전al 피처를 하면은 이게 이제 언어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더 정확도를 높이는 식으로 의사들이 판단하는 것들 이미테이션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사실은 저희 랩에서 진행했던 건데요. 이제 간암이 이제 크게 두 가지 간암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이 된 간암이 있고요. 아니면 그 자체로서 간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간암이 있는데 원발성 간암의 경우에서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제 진단을 할 때는 여기다가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조영제를 집어넣어서 여러 페이지의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거기서 간의 암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을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양성 종양인지 진짜 악성 종양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걸 똑같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면 93% 정도의 액큐러시를 가지고 이 간암의 그 위치를 간암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이거 같은 경우 국내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의료인공지능 쪽으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입니다. 국내 회사들이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실 때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가 그 1세대로서 이제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루닛이 이제 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흉부 엑스레이션에서 엑스레이 여기 보이는 이제 암을 이제 인공지능 통해서 학습을 해서 이제 요거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이랑 같이 통해서 한 34,000장 정도의 그런 엑스레이 선장과 9,000장 의 엑선 폐결장 엑스레이 학습을 해가지고 이거를 좋은 액큐러시를 통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만들어낸 데가 있죠.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뷰노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잘 나가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폐 영상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되고 그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게 뭐냐면은 이제 골 연령을 진단하는 겁니다. 골 연령을 진단하는 게 뭐냐면은 소아청소기에 이제 손에 사진을 찍게 되면은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얘가 이 성조숙증이라든지 키 성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미리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어떤 식으로 진단이 되냐면 그 사진을 일일이 그런 백과사전 같은 선생님들이 모아놓은 책이랑 비교를 선생님들이 해가지고 이게 어느 연령에 맞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걸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판단을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AR이 더 이용하면 10% 정도가 향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시간도 훨씬 더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연구들을 결과를 내고 이거 상용화되어 있죠. 이게 이제 AI 진단인데요. 이제 AI 진단 부분은 심지어 이제 아까 힌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이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AI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 디시전 메이킹을 의사들이 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낸다고 하면 이건 의사들이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 쪽은 그거를 식약청이나 FDA 승인을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보조하는 수단으로 이제 대부분 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AI를 이용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 진단의 영역을 넘어서 의사 선생님들의 디시전 메이킹 도와주는 방향으로 많은 그 아주 포텐셜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고 많은 연구들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측 부분. 과연 AI를 기반으로 한 예측이 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것이 이제 그 IBM이랑 펜실베니아 대학교가 같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이건 폐혈증. 여러분들 아마 폐혈증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폐혈증이 뭐냐면은 특히나 이제 고연령들이나 이제 중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뭐 폐렴인 경우는 더더군다나 많습니다. 특히나 고연령층의 경우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거에 대부분 폐렴 때문에 사망하는 게 아니라 폐혈증 때문에 사망합니다. 왜냐하면 폐렴에 의해서 그 염증이 있다. 그 미생물들이 몸의 전체로 다 퍼져가지고 이제 모든 장기들을 다 이제 한마디로 썩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피가 썩는다는 의미로서 폐혈증인데요. 이것들에서 그래서 이 폐혈증인지 아닌지를 만약에 초기에 판단을 하면 그래도 사망률이 높잖아요. 20%에 35%의 사망률을 가지고 있는데 쇼크가 오고 나서는 이제 손 쓰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50% 이상이 이제 사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먼저 진단을 하게 되면은 먼저 진단을 하면 이제 항생제를 집중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사망률을 낮추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진단을 지금 현재 어떤 방법을 하고 있냐면 전자 건강기록, 그래서 체온이라든지 맥박, 호흡수, 혈압, 백혈구 수치들이랑 그다음에 호흡기계, 신경계 이런 것들의 소파 점수라는 걸 합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과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의사들이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의사들이 판단하는데 아마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아마 주관적인 판단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응급실에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숙련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혈증이 일어난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퇴원시켰다가 아니면 중환자실을 옮기지 않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보면 의료 전문가들에 비해서 진단률을 한 32% 높이고 그리고 위양성 확률을 10%에서 낮춘다는 걸 이제 보였는데요. 그래서 내처에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럼 이거는 이제 혈당 관리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기여를 했던 것들인데요. 이건 IBM이랑 메디트로닉스라는 그 회사가 이제 같이 개발한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혈당 관리라는 당뇨병 환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문제는 저혈당 쇼크입니다. 환자들이 매번 이제 그 혈당을 매번 모니터링하는 이유도 사실은 저혈당이 오게 되면 쇼크가 오게 되면은 이제 장기들이 망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모바일 앱에서 그걸 다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한 39분 이상 더 정상 범위에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해서 결국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죠. 이거는 사실 의사들이 매번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람을 도우는 형태로 이제 나온다고 되면 많은 의미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이걸 떠나서 심장마비니 심혈관의 질환을 예측 않고 이제 보통 이제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거나 우려성 심부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홀터 이 ECG라는 체인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이라든지 삼성폰에서도 보면은 웨어러블 와치에서 이런 것들이 ECG 신호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죠. 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심근경색이 미리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것들을 예측을 하면은 빨리 신호를 보내면은 그 응급차가 와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사망률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거는 의사들이 개입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미리 도와주는 형태로 인공지능들도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결국은 이제 의사들이 대체한다기보다는 아까 의사들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공지능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의사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 영역화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 같은 경우는 뭐 간 사진이고 이건 뇌 사진인데요. 뇌에 암이 이제 오게 됐을 때 그 암의 영역들을 이 암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는 영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수술할 수 있는 영역을
미리 파악을 해서 어디까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플래닝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의 안의 모양들을 판단을 하면은 이제 레디오믹스라는 스터디가 있는데요. 그런 이 쉐입, 이런 모양들이나 이런 크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환자의 예후가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일일이 옛날 같은 건 손을 그렸어야 돼요. 근데 이걸 손으로 그리는 게 의사들이 손을 그리는데 손을 그리지 않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제 그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했었던 모델은 더 정확하게 이제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인공지능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내인성, 자체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간암, 원발성 간암의 경우가 있어서는 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진단을 하게 되냐면요. 이 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다 이 CT, 엑스레이 CT 사진을 찍습니다. 그럴 때 거기다 조영제를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조영제 주사를 하면은 이 위치가 이 색깔이 변하는 거 볼 수 있죠. 이거를 처음에 조영제 넣기 전에 페이지라고 해서 프리 페이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터리 페이즈, 이거는 조영제 막 넣고 나서 이 동맥에서의 이 동맥의 컨트라스트 에이전트가 조영제가 들어가는 페이즈, 그 다음에 점점점 몸에 퍼지는 페이즈인데요. 얘들이 색깔이 변하는 패턴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진짜가 이 암이 나쁜 암인지 양성인지 아니면 진짜 악성 종양인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조영제를 넣고 나면은 이 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람이 숨을 쉴 때 간이 움직여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감의 위치에 조영제가 변하는 걸 자동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진단에 있어서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거가 얘들의 모양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걸 이제 영상 정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 랩에서 진행했던 연구인데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영상 전압도 이제 리얼타임으로 인공지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심장의 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간이고요. 얘네들을 아틀에 있는 거를 여기에 있는 경우로 이제 빨리 지나가서 아마 모양을 잘 보지 않는데 얘로 이제 리얼타임으로 위치를 동일하게 이제 맞춰줘 가면서 그것들이 움직여가는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맞춰주게 되면은 암에 해당되는 위치를 동일하게 잡으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아까 처음에 보여준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MRI에서도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용이 돼서 이거는 이제 제품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것도 저희 랩에서 진행하는 연구들인데요. 이제 MRI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 차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엑스레이 방사선 선량. 그게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선량이라고 하면 MRI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MRI는 그런 선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MRI 찍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MRI 한번 찍으려고 하면은 한 여러 가지 스캔을 하면 보통 1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이제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대학병원에 가서 MRI를 뭐 찍는 일이 있다.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MRI 잡을 때 스케줄을 외래 환자들이 잡으면 한 2달 정도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제일 빨리 찍는 방법이 뭐냐면은 MRI 찍기 위해서 입원을 해야 됩니다. 입원하면 새벽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찍는 방법으로 해봤자 그래도 한 2, 3주 걸려서 예약을 잡아야 되는 정도로 MRI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한 사람 찍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MRI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된 이슈가 되는 거는 MRI 촬영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환자가 그 스캐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은 환자를 찍을 수 있고 그 환자들이 안에 스캔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 겁을 내고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MRI 고속으로 촬영하는 기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속으로 촬영하면 이게 아주 화질이 안 좋아요. 왼쪽에 있는 컬럼에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필립스에서 얻어진 제품인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면은 죄송합니다. 네. 처리를 하면은 이제 좀 더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겠죠. 근데 AI를 통해서 처리를 하면은 이어서 미처 못 잡았던 혈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더 잡아서 그 영상을 복원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속 MRI를 얻어서 영상을 복원해서 사람들이 더 빨리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데 AI가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AI가 의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삼성 메디슨이랑 같이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초음파를 많이 쓰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지방 뭐 간의 측정 간의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뭐 신체 검사를 할 때 간에 뭐 지방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걸 아니면 간에 암이 있다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MRI 저기 초음파를 찍는 것들도 있고 뭐 그 이 갑상선을 찍기 위해서 초음파도 많이 찍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사실 사용되고 있는 가장 큰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은 산부인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왜냐하면 여기는 방사선도 없고 MRI처럼 오래 찍지도 않고 그냥 해가 없기 때문에 태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산부인과에서 찍을 때는 이제 보통 3차원 형상의 이제 것들을 찍게 되는데요. 3차원으로 이제 MRI 저기 초음파를 찍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쪽 방면의 플레인에 비해서 이 다른 쪽에 있는 것들은 화질이 안 좋아요. 여기 보면 이쪽은 그나마 나은데 이제 다른 쪽은 화질이 이제 막 블러리 희미하게 보인다든지 손이 태아의 손이 내 손이 제대로 안 보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삼성 메디슨에서 이제 저희한테 원했던 것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화질만큼 얘네들을 바꿔줄 수 있냐.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게 비지도 학습 기법인데 비지도 학습 이용을 하면은 얘네들이 페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어떻게 바뀌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태아 손인데요. 처음엔 잘 안 보이다가 막판에 인공지능으로 보면 잘 보이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파라미터 이건 다 해놓고 나서 심지어 리얼타임으로 조정해서 원하는 레벨까지 이 화질을 개선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리얼타임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건 저희가 이제 최근 저희가 연구를 해서 이제 네이처 저널에 이제 나오기도 했던 것들, 그래서 아마 언론화되기도 했었던 건데요. 이제 MRI를 찍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그 MRI 찍었는데 보통은 내일 MRI 지금 여러 가지의 강조 영상을 같이 엮거든요. 투투 웨이티드, 플레어 영상, 뭐 그다음에 조영제가 있는 영상 이런 것들 찍는데 간혹가다 병원에서 한두 개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빼고 찍으면은 다시 환자들이 불러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보여준 건 이런 빠져있는 것들도 얘네들을 잘 이용을 하면 거의 정확하게 타겟에 닿는 거랑 거의 동일한 형태의 영상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자들이 다시 불러내지도 않고, 왜냐면 사실 이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보다 여기 안에 있는 것들 정보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얘네들 잘 이용하면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학습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내면서 환자를 불필요하게 다시 불러들인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막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또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환영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많은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제약이랑도 연관돼서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이 AI 기반의 이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분야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소개드릴 저희 카이스트 의료 빅데이터 연구 센터에서 이제 하고 참여하는 이 카이스트 최정민 교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 같은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암에 이제 어떠한 요즘에는 유전체를 이용한 맞춤형 진단, 암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랑 그 사람의 유전체 데이터를 얻으면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유전체 중에서 어느 부분이 암을 일으키는 유전체인지를 먼저 인공지능에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암이 그 유전체가 발현이 되는 것들을 납다운 시킨다고 하는데 걔네들을 그 다른 걸 약을 통해 가지고 걔네들이 발현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결국 암이 이제 죽어버리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이걸 파악을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약을 치료를 하는 게 얘를 낙다운 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의사 선생님들이 암 치료를 계획을 세우는데도 이제 많은 미리 이것을 계획을 세우는데 많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저희 그 빅데이터 연구센터에 참여하고 계시는 이제 김현욱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약물 부작용,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약물에 대한 이제 뭐 항상제의 부작용, 저만 알더라도 항상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부작용이 있어서 항상 병원 갈 때마다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 또 음식 부작용, 땅콩 부작용이 있어서 막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미리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처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약을 피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인공지능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86개의 그 드럭 인터레이스 DDI 탑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한 19만 개 정도 이상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그 약물의 상호작용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하기 전에 어떤 그 인공지능 모델이 이 어떤 부작용이 예측이 된다, 처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제대로 처방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은 의사 선생님이 내리는데 피할 약들을 알려주는 거죠. 처방하지 않아야 될 약들을 알려주는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인공지능이 의사 선생님들이 단지 그 진단을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한 더 진단을 만드는 그런 예측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환자들의 그런 위험을 미리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처방을 도와준다는 이런 다양한 병원에 이제 현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많은 의료에서 중요한 모든 의료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 이제 놀랍고 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결과들이 단지 보여주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보여주면 잘 되는구나 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훌륭한 인공지능 결과들을 이제 딱 보여주면은 너무 좋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딱 하는 게 근데 왜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왜냐면 병원에서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까 말씀드린 이루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자율주행차에서 들어오는 인공지능 이런다고 하면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인공지능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결과만 잘 나오면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의료진들은 그렇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공지능을 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 디시전을 따랐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한마디로 이게 왜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으면은 의사들이 그 인공지능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거를 진단을 하고 워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리고 처방을 하는데 쉽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결과들을 되게 잘 나온 걸 보여줘 고무대에서 아까 로더시티 같은 걸 보여줬어. 선생님이 왜라는 질문들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에 비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던 것은 왜 인공지능이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펀더멘탈한 그런 수학적인 구조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적인 얘기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대신에 이제 하이 레벨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왜 인공지능이 진짜 이런 어메이징한 결과들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사진은 여기 이제 강아지 사진인데요. 저희 딸내미가 이제 아주 잘 찍은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옛날에 썼던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했냐면은 요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요 이미지를 조금씩 나눠요. 그래서 엣지에 해당되는 엣지 방향을 이렇게 나눠서 이 엣지에 대한 피처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거를 아주 이제 스탠다드한 SVM이라는 이런 그런 통계적인 툴을 통해 가지고 이게 강하다 이런 식의 디시전 메이킹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처가 뭐를 끄집어냈냐 이게 어려운 거였죠. 근데 요즘엔 인공지능이 폭발적인 성장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강아지 사진이 들어오면은 인공지능이 이 피처들을 자동으로 끄집어내고 디시전 메이킹을 무조건 데이터만 넣으면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주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과정을 하는데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 없고 데이터만 있으면은 누구나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인공지능을 많이 들었냐? 라고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시각정보 처리 원리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그림도 아주 멋지게 그린데 저희 학생들이 그려준 그림인데 저희가 이제 올해 말에 이제 그 나오는 책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림인데요. 인공지능이라는 책인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그림은 뭐냐면 이제 사람이 어떤 거를 보면 뇌에서 어떤 프로세스냐면은 어떤 거를 보면 시각이 이제 여기 옵티컬
그 시신경을 통해 가지고 시신경이 재밌게도 오른쪽 눈과 왼쪽 시신경이 이 반대로 엇갈리면서 반은 이쪽으로 가고 반은 이쪽으로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시각 중추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요게 모였다 가는 데서 이렇게 시각 중추로 가는데 시각 중추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V1이라는 게 있고 V2가 있고 V3, V4라는 식의 중추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걸 꺾고 여기 앞에 내 앞부분이고 여기서 얻어낸 걸 시각 중추로 갔다가 V1, V2, V3, V4 그 다음에 템포로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은 이제 이제 그 전두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피처들을 얻어내면 처음에는 이쪽에서는 요거의 엣지, 요거의 그런 그 엣지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만 끄집어내게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T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 이게 뭔지,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얻어내고 이거는 그 다음에는 더 하이 레벨 컨셉 아니면 도덕적인 판단 이런 것까지 하는 것들이 이 전두엽이라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요. 이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니퍼 아니스톤을 아시는 그런 분들이, 연배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의 연배에서는 이 제니퍼 아니스톤은 어마어마한 배우였죠. 특히나 프렌즈에 나왔던 이 배우여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여배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실험이 뭐였냐면은 이 간질 환자를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그러면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이제 뇌를 열어놓고 어디가 간질을 일으키는 수술해야 될 부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뇌를 열어놓습니다. 그때 뇌를 열어놓고 나서 이 실험을 한 건데 요 부분에다가 이 전기침을 집어넣었어요. 전기침을 집어넣어가지고 레코딩을 했어요. 제니퍼 아니스톤의 사진을 보여주니까 아주 신기하고 이 사람의 경우에서는 제니퍼 아니스톤 사진만 보여주면은 이 뉴런이 막 액티베이션을 파이어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줄리아 로버츠 그때 또 유명한 여배우였죠. 줄리아 로버츠를 보여주면 전혀 파이어링 아니에요. 딴 사람들 보여주면 전혀 파이어링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제니퍼 아니스톤은 말만 해더라도 이게 막 파이어링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뉴런이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이 뇌신경세포는 제니퍼 아니스톤의 컨셉에 대해서 반응하는 뇌신경입니다. 한마디로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슨 얘기냐면은 작은 이런 부분에서 떠나서 여기까지 오면은 어떤 전체적인 컨셉을 이해하는 고차원적인 특징을 추출해내는 게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뇌에서 정보 처리에 가는 메커니즘인데 놀랍게도 실이 그 인공지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이제 됐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피처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처들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있는 레이어는 뭐 여기쯤 가면은 이런 식의 어떤 패턴들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기는 이건 엣지에 해당되는 패턴이 민감한 거죠. 근데 뒤로 가고 여기 뒤에 가면은 여기서 보면은 어떤 뭔가 모양의 고차원적인 모양이 보이죠. 요쯤에 오면은 이 인풋이 고차원적인 모양이 보일 때 이 인공 뉴런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의료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런 딥러닝 기술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성능이 나오는 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뇌신경세포랑 동일하게 요 끝에쯤 가면은 이런 하이어키한 고차원적인 특징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컨셉을 더 정밀하게 얻어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하이 레벨의 디스크리션이고요. 이걸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희 랩에서 한 것 같은 경우는 수학적으로도 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정밀하게 이제 계산적으로 보이고 계산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하이 레벨에서는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얘네들의 고차원적인 표현형을 추출을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인공지능이 얻어내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태스크에 있어서도 고차원적인 특성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옛날에 미처 못했던 진단이라든지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영역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게임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미래는 이제 지금까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인공지능이 발전할 건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의 의학이 발전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이제 의료 빅데이터가 쓰면서 옛날에는 환자의 증상 기반 의사들이 딱 보고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점점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하는 맞춤형 진단이 이제
돼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선 인공지능 기술이 결국은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핵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료 빅데이터는 과연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주로 이제 의료 영상 데이터들도 말씀드리고 간혹 유전체들 얘기하고 약물 정보 데이터는 이런 의료 영상, 유전체 데이터, 약물 정보 데이터 뿐만 아니라 또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닥터 M 프로젝트에는 이제 결국 웨어러블스 이런 디바이스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바이오 신호나 이런 것들 모으는 건데요. 이런 라이프 로그라든지 웨어블에서 얻어진 데이터들. 그리고 또 전자의무 기록들. 이 전자의무라는 거는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치료 처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의 기록도 있죠. 그런 거라든지. 다음 요거는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정신과에서는 특히나 요즘에 이제 면담이나 상담 이런 것들, 이건 저희 칼스에 있는 카이콜이라는 거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제 면담 상담을 하고 심지어 이 사람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를 알아볼 수 있고 우울증을 미리 판단하는 게 잘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정신과 질환의 그 과제 기획하는데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과 진단도 불과 몇 년 전에는 전혀 인공지능 생각하지 못하다가 요즘에는 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그 사람들의 디지털 어떤 특성을 이 사람의 정신 특성을 끄집어내서 인공지능으로 이거를 판단하자. 지금까지는 다 의사 선생님들의 직관문했던 거를 이제 더 객관화해서 인공지능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파주가 돼서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 그런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빅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성공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중요한데 가장 또 달리 말하면은 이거를 데이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아주 옛날 속담이 잘 있죠. 홍시는 내가 콩나고 판시는 내가 파나요. 데이터가 좋으면은 결과가 좋게 나오고요. 데이터 나쁜 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을 하면은 좋은 인공지능이 아닌 거죠. 이루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서 결국은 이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까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가 결국은 의료 인공지능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이제 학습하기 위해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최근에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에서 얘기하는 건 의료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혁신적인 부분은 이제 가명화를 한 데이터의 경우가 있어서는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이런 것들의 사용은 다시 추후에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가명화를 하고 나서도 의료 영상 데이터나 유전체 같은 경우는 개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유전체 데이터는 딱 보면은 주민등록번호만 지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걸 보면은 누군지 금방 알죠. 의료 영상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지우고 사람 이름만 지운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엑스레이 사진 찍었는데 거기에 심박동기를 가진 사람을 찍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심박동기를 왼쪽에 뭐 시술한 사람이 몇 명 안 되겠죠? 누구 사진인지 금방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의료 영상 데이터라든지 유전체 빅데이터는 아직 이 데이터 3법에 의해서도 개인정보의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이런 것들에 난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가지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연구자들, 거기에 이제 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건강 이런 것들의 이제 데이터를 올려놓고 연구자들이 들어와서 이 폐쇄된 공간에서 허가를 받고 인공지능을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가져나가서 할 수 있는 현재 이런 모습들이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지금까지 추진이 돼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의료 현장의 변화는 수요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의료인공지능이 이제 가장 현재 이제 뭐 뷰너도 있고 루닛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오는 제품들이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이렇게 다량으로 컬렉션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 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달라고 그때그때마다 무슨 데이터 올려야지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거에 대하고 또 데이터를 올려놓을 때 인센티브 방식도 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게 되죠. 최근에 이제 이거를 더 혁신적으로 이제
그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제 뭐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 보호목지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진되고 있는 게 이제 마이헬스웨이라는 건강고속도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이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사업자가 이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인증을 해주면 이 의료기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데이터 동송 받아서 이 핸드폰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한번 이거 다운로드 받아봤는데요. 옛날에 이제 처방받은 거는 지금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의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하기는 어려운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다 건강 데이터 API를 구성을 해서 이제 받겠다 하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큰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서 이렇게 결국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모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환자의 동의하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미래 인공지능 모델은 어떤 식으로 발전할 건가? 제가 추측하는 건 이런 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넷플릭스, 제 핸드폰에서 끄집어내는 화면인데요. 그 넷플릭스 화면에 가보면 이제 넷플릭스가 플랫폼 사업자죠. 보면 크게 두 개의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플랫폼 사업자가 만든 넷플릭스에서 만든 프로그램들도 있고 아니면 한국 TV 프로그램 다양한 여러 가지 콘텐츠 전문 개발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는 당연히 자발적으로 만든 콘텐츠 개발자들. 요것만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모든 콘텐츠를 만들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만든 사업자들이 가진 콘텐츠를 가져야 아주 풍성한 이 비즈니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결국은 AI가 컨텐츠화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아까 그런 식의 개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자기 AI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어떤 약을 진단을 받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개인이 원하는 방향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그 플랫폼 사업자가 만든다기보다는 AI를 개발한 많은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올라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것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야지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은 또 이제 다시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을 하냐 이런 이슈가 되죠.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지만 학습을 하는데요. 그 데이터를 현재 의사들이 이제 공유를 하고 이제 학습하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데이터 대신에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를 뮤지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하면 이 데이터를 보내는 대신에 이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을 보내가지고 이 데이터들의 이런 피처들을 가져오는 식으로 해서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네이처에 이제 표지에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블록체인이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 모델 자체도 블록체인에 결합을 하면 더 보안성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학습을 하는 상태로 그 보호한 상태에서 이런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합학습이 아직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말이 이제 이렇긴 하지만 이런 걸 뭘 학습하는 거는 다 의료기관에 만나서 정하고 이제 협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의료 현장에 이제 수요를 대응하는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카이스트에서 최근에 이제 이 빅데이터 연합학습 연구센터를 발족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학습이 되고 의료기관도 이걸 통해서 학습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그리고 카이스트나 스타트업들도 인공지능 알고리즘 다양하게 개발해서 두 개를 결합해서 학습할 수 있는 연합학습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포탈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의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EMR 그리고 또 드럭 그런 아까 약물의 부작용 그다음에 DNA 분석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병원과 이제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보급이 되면은 훨씬 더 이제 다양한 이 인공지능의 컨텐츠를 자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병원과 결합을 해서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에서 어떤 그런 서비스 형태로서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개인들이 이 필요한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더더욱다나 이제
의료뿐만 아니라 국방 예술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는 여러 가지 분야에도 동일하게 파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장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됐으면 많이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점심시간에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